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하반기에 예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올 하반기에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꽤나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사실,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제 분기별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그게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만 무려 1조 6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 2,200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돈인데요. 자, 여기에는 TGA 잔고를 포함할 보충분을 채울 5천억 달러가 포함이 돼 있다. 저희 채널에서는 TGA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월요일 새벽에 나온 거는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 수요일쯤 가면 이제 이거를 단기로 많이 찍을지 장기 국채로 많이 찍을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장기를 많이 늘리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 국채 금리로 이제 돌려막는 신공을 제니 앨런처럼 이제 스콧 베센트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자, 25년 3분기 차입 계획에 따르면 한 1조 달러 정도를 찍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분기에 약 5천억 달러 정도 찍을 거고요. 4분기에도 약 5천억 달러 정도 찍을 거고 나머지 이제 재무부 그 빵꾸난 재무부 마이너스 통장을 또 채우는데 약 5천억 달러, 3분기 5천, 4분기 5천, 재무부 잔고 5천에서 요거 합치면 한 1조 6천억 달러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3분기 이 국채 발행 계획이 얼마나 많이 찍었나 봤더니 4월에 전망한 거 예상을 했던 것보다 4,500억 달러가 상향된 수치로 3분기에 훨씬 많이 찍는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엄청나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찍느냐? 2분기에 국채 발행을 못한 부분이 그거를 좀 몰아서 찍겠다. 2년 됐다, 2월 됐다고 하죠. 그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한 뭐 트럼프의 BB 법안 등 이제 지출이 폭발할 예정인 것도 있고 여러모로 아무튼 3분기부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을 것이다. 요게 이제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3분기에 엄청나게 찍을 거니까 좋은 거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맞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입장에선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덜컹거릴 수도 있다고 예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기사에서 보긴 했는데 25년 2분기에 무려 4,500억 불이나 국채를 덜 찍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100을 찍으려고 했으면요. 한 90에서 95%를 못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찍은 거예요. 국채를 많이 안 찍었으면 국채가 소중해지겠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실제로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때가 25년 2분기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전까지죠. 이렇게 보시면요.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채를 안 찍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오히려 로컬 답을 찍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6%까지 올라가면서 야, 그렇게 국채를 많이 안 찍었는데도 국채가 떨어지기는커녕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안 샀다는 겁니다. 그래도 싫어. 민간에서도 소화가 안 됐고, 뭐 관세 전쟁과 여러 가지 반미 운동이 맞붙으면서 오히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국채를 던지기 바빴다. 이마저도 소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찍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예가 또 23년도 3분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엑스데이트, 뭐 디폴트 날짜 얘기하면서 23년 6월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도 분기별로 1조 달러를 넘게 찍었고요. 지금도 1조 달러를 넘게 찍습니다. 이게 최근 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분기별로 많이 찍는 이제 그 퍼센티지거든요. 근데 23년 3분기에도 이때도 워낙 많이 찍어대니까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3년도 6월, 7월 해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또 게리 겐슬러가 그때 때마침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막 고소를 하면서 뭐 증권이네 하면서 때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이때였다. 그래서 많이 찍으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덜컹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TGA 잔고 빵꾸 난 데를 메워야 되는데 5천억 불은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한다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재무부 통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덜컹거릴 수도 있다. 물론 덜컹거릴 수도 있고 스무스하게 저번에 그 8만 개 판 고래가 팔았는데도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유동성이 살짝 꺾이는 건 맞다. 요거를 알고 머릿속에는 알고 계시는 게 그래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재무부의 엄청난 확장 정책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는 대규모로 통합 팽창, 다른 말로는 돈 풀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반미 운동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걸 미국 정부가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럼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국채를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가요. 왜냐하면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으면 막 흔해지게 되니까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반비례다. 그래서 원래는 리스크 자산, 주식 코인에는 악재가 된다.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민간에서 사주면서 스무스하게 그 넘어가면 좋은데, 근데도 수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연준이 나서서 사줘야 된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연준입니다. 기준금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아직도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은요. 그 국채를 안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양적 긴축이 저는 7월 말 이 FOMC 회의 때 양적 긴축은 종료를 하겠다. 요 정도의 서비스 멘트까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뭐 디펜던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제롬 파월이 온갖 그 비난을 다 뒤집어 쓸 거고 실제로 지금 관세 협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서비스 멘트는 해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양적 긴축을 넘어서 양적 완화 혹은 이와 유사한 조치를 결국 연준에서도 나설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AI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아 올리면서 주식 코인의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하반기에 돈을 풀기 위한 미국의 이제 빌드업이 정책이 점점점 아마 하반기에 우리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었었죠. 제가 작은 것부터 얘기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콧 베센트도 예전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처럼 단기물로 돌려막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기로 채권을 발행해서 오래 그 고금리 빚을 지고 싶진 않겠죠. 단기로 돌려막기 신공을 쓰면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국채 수요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대동단결로 이걸 통과시킨 거겠잖아요. 그리고 SLR 규제 완화도 결국은 뭐 JP 모건이나 이런 전통 금융 입장에서 지급 준비율 니네 좀 떨어뜨려 줄 테니까 국채 많이 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할 수 있게 해줄게. 결국 이게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겁니다. 국채 수요를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린다. 민간이 안 사주고 각국에서 안 사주니까 본인들이 해야겠죠. 거기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로까지 결국은 아마 요거는 이제 내년 초쯤은 돼야 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갈 것이다. 이 국채를 이제 많이 찍어내려면 소화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많은 메이저 코인을 사게 되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고 국채 수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2주 전쯤에 들으셨겠지만 401k 퇴직연금 이게 어마무시한 돈인데요. 이 미국의 퇴직연금에
코인과 금과 뭐 사모펀드를 포함하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직 뭐 최종 발표는 안 됐지만 대통령이 이미 지시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끝판왕인데 결국은 미국에서 코인을 크립토를 전략 비축으로 가게 되는 거. 이 두 개도 간접적으로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즉 미국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나왔던 빌드업이다. 근데 가격이 안 오르면 이게 안 와닿겠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는구나. 아마 뭐 하반기엔 체감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세 종전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하나 남았죠. 웬만한 이제 굵직굵직한 데는 다 나왔어요. 유럽과도 하고 일본과도 하고 많은 국가들이 맺었는데 이제 중국은 뭐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90일 정도 유예가 될 것이다. 지금 협상 막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뭐 에펙 회의 그 경주에서 뭐 10월인가 11월에 그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좀 합의가 될 거란 예상이 지금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세가 종전이 되고 금리가 아직 인하가 뭐 7월 달에는 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9월쯤에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 ETF, 스테이킹 ETF를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미루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버무려진다면 하반기에는 정말 이 돈풀기 팽창과 이 통합 팽창과 맞물려서 정말 어마무시한 유동성 장세가 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미국을 뺀 전 세계가 이미 사실은 돈풀기 파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때마침 나 울고 싶었는데 미국이 관세로 때리니까 지금 중국이다 뭐 유럽이다 뭐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돈풀기가 신나게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만 이 돈풀기 파티를 이제 큰 거를 안 쓰고 아껴둔 셈이 돼버렸는데 요게 이제 하반기에 아껴뒀던 뭐 도시락 까먹는 것처럼 이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 뭐 관세 때문에 안 쓴 거긴 하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의 뭐 정책이겠죠. 근데 미국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만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돈 풀기의 최고봉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M1 유동성은 더 많이 풀리고 있다. 유동성을 얘기할 때 M1이 있고 M2가 있는데요. M1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진짜 현금이라 지갑 속에 있는 돈이라 보시면 되고요. M2는 사실 좀 더 큰 개념으로 뭐 예금, 적금, MMF 이런 걸 다 이제 포함시킨 거거든요. 즉 M1은 진짜 현금인데요. 자, 또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발 돈 풀기는 더하다. 얼마만큼 심하냐면 드디어 자산 물가 압력 커지나 인플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 중국의 돈 풀기가 엄청 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힘드니까 풀었겠지만 그래서 M1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M1은 전년 대비 4.6% 증가해서 약 2,200조 원, 뭐 5월 대비 뭐 2.3, 연초 대비 0.4 뭐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그럼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중국의 M1 규모는 미국의 M1의 2배 수준이다. 미국의 2배나 지금 많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10 국가, G20 국가 전체의 M1의 약 33%를 중국 하나가 차지를 하고 있다. 지금 그만큼 중국이 힘들었다. 돈을 뭐 안 푸는 것 같고 기준금리 잘 안 내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어마무시하게 풀었다라는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외에 지금은 다른 국가들, 뭐 독일도 뭐 방산을 빌미로 엄청나게 풀었었죠.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체감이 안 되시겠죠? 아마 조만간 뭐 향후 1년 내로 우리가 보게 될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또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언젠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여러 위험 자산들이 고꾸라지면서 또 하락기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서서히 상승장의 전조 증상들,
야, 이런 것들마저 들썩거리면 진짜 강세장이 오는 건데 라는 것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시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크립토펑크 NFT의 거래량이 24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크립토펑크 NFT가 이런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NFT, 사실 뭐 퍼치 펭귄도 NFT, 뭐 밈코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자, NFT 크립토펑크의 거래량이 뭐 3월 이후 뭐 최대 주간 거래량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로는 416% 증가를 했다. 뭐 평균 판매가도 뭐 18만 달러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끌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이끌고 막 플렉스를 하고 뭐 를 들면 롤렉스 시계나 뭐 슈퍼카를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 그 전조 증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상장된 뭐 게임스퀘어라는 회사가 500만 달러의 우선주를 통해서 뭐 크립토펑크 하나를 사면서 뭐 자랑을 했나 봅니다. 뭐 미술품이다, NFT다, 요런 게 이제 지방 부동산이다, 요런 게 얘기가 나오면 정말 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만 드디어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반적인 뭐 한국 기사도 좀 자주 보시면 좋은데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 오피스텔과 호텔 투자가 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반기에만 무려 15조 원의 뭉칫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각 연도마다 상반기를 비교했는데 올해 꽤나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대형 빌딩만 11건이다. 뭐 소비 심리 회복도 있고 관광객 증가가 있고 뭐 하는데 물론 이제 서울 강남권 위주이긴 합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오피스텔 뭐 찬바람 불고 하잖아요. 그러나 서울 뭐 도심이나 강남권에서는 이제 큰 건물들 위주로 뭐 코인도 비트코인 위주로 먼저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디어 오피스텔, 호텔. 제가 근데 호텔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상반기에만 뭐 15%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뭐 700만 명이 넘게 왔다고 하는데, 야, 근데 오피스텔까지 들어왔다고? 야, 요거는 이제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할 수치가 아닌가. 사실 장사가 안 되면 다 문을 닫는데 서울 강남권 위주부터 조금은 살아나고 있고 또 실제로 6월 소비자 심리 지표 이건 한국 거거든요. 근데 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사이클이 늦어진 감은 있지만 21년, 뭐 25년 이런 식으로 4년에 한 번 오는 그 반감기 사이클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전혀 코인과 관련 없는 기사를 통해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비 쿠폰 아마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쓰진 않았는데 일주일 새 무려 7조 원이 뿌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냥 뭐 15만 원씩 주는 거 그거 말고도요. 뭐 영화 쿠폰, 무슨 뭐 숙박 쿠폰 어마어마하게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새 7조 원을 하니까 소비가 폭발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겠죠.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도 하고 편의점, 재래시장, 뭐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뭐 배달 음식 어마어마하게 지금 쓰고 있다. 지금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거 봤더니요. 20년도 긴급재난지원금, 21년도 뭐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뿌려졌습니다. 지금 뭐 국탕, 찌개, 생수 뭐 말할 것도 없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는 대세적인 트렌드다. 정치는 원래 이런 거다. 근데 관전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꾹 참았던 미국이 남들만 파티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하반기에 폭발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폭발을 시키겠다. BBB 법안이든 뭐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 지출을 풀겠다. 그리고 뭐 양도세도 감면시켜 주겠다. 뭐 그리고 관세 수익이 너무 많아서 뭐 지금 국민들에게 좀 뭐 나눠주겠다.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거를 이제 뒤늦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유동성 열차에 맞서지 마라. 예전에 연준에 맞서지 마라 하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유동성 열차에 맞서지 마라 라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1995년 이래 S&P 500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이 파란색은 S&P 500의 평균 이제 수익률이고요. 까만색은 여기 보시면 투기 자산, 뭐 위험 자산, 밈 주식, 뭐 코인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1년 이내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내는 이 투기적인 자산이 수익률이 평균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그럼 언제부터 열리느냐? 그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1995년 이래 유동성발 이제 상승이 몰리면은 1년 이내까지는 위험 자산에 투자한 수익률이 평균 S&P 500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차에 타라는 겁니다. 뭐 조정이 오고 말고 그거는 단기적인 소음인 거고 타라. 일단은 타고 얘기해라. 이런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14년 묵은 고래가 뭐 팔았다느니 사토시가 뭐 깨어났고 뭐 해킹이 나오더라도 그 어떤 조정과 잡음에도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유동성 앞에 장사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면서 조금은 마라톤을 하듯이 여유를 갖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